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황 판단, 기초인문과정. 일단 올해 시험도 진행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고, 또 이제 더불어서 민간경영자 시험을 또 대비해가지고, 이제 이 기초인문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신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일단 이번 2020년도 5급 공채가 언제 진행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일단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 시험 삼아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처음 입문 단계에 계시다고 알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번 4회 동안 진행될 상황 판단 입문 강의와 그다음 또 강의 일정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언어 논리도 제가 또 이제 같이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주 동안 4회씩 해서 상황 판단과 언어 논리를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 일단 입문 강의다 보니까 어, 상황 판단이 이제 5급 공채로 들어가면 퀴즈 문제나 계산형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난도가 좀 있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 같이 풀어보긴 하겠지만, 일단은 민간 경력자 문제 중심으로 좀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력자 문제는 상대적으로는 난도가 꽤 많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상에 있어서는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거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제 정보 구조가 복잡해진다든가 아니면 정보량이 많아진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5급 공채 문제화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 틀에 있어서는 그 두 시험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다만 이제 5급 공채로 들어가서는 민간경력자 기출문제에서는 좀 다루지 않는 그러한 유형도 좀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 베이스는 민간경력자부터 잡고,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5급 공채 문제도 같이 다룰 거예요. 5급 공채 문제 중에서는 그 난도로 친다면 한 초, 중 정도 난도가 되는 것들 중심으로 다루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5급 공채 대비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은 기본 이론 과정 때 그때 본격적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다른 분들이 몇 명이나 신청하셨는지 모르는 상태일 건데, 지금 현재 그 이번 입문 과정은 일단 실강으로는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30명 정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옆에 이제 고개를 돌려보시면 도대체 뭐가 30명이냐 싶죠? 그래서 저도 딱 들어왔을 때 이번에도 무료 특강을 진행할 때마다, 저번에 이제 그 시험이 이제 확실히 연기가 되기 전에 그 실전 모의고사를 2회 또 무료로 진행했을 때 그때도 약 100명 정도 신청하셨는데, 실제로 오셨던 거는 약 20분 정도 오셔가지고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마음이 아픈 상태로 그렇게 슬픔 안고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코로나 여파를 뚫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열심히 진행을 해서 4회 동안 여기 계신 분들 눈도장 찍어놨습니다. 눈도장 찍어놨으니까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계속 출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문 강의니까 일단은 좀 맛배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다뤄보고, 이제 유형별로 이제 법규 유형부터 해가지고 법규, 그 다음 계산, 도표 해석, 그리고 이제 가장 난도가 높고 또 여러분들한테 상황 판단에서 가장 힘들게 느껴질 이제 퀴즈 퍼즐형 문제를 마지막 3, 4회차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보시면 이 상황 판단이라는 것은 일단 자,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언어 정보를 잘 보이세요? 지금 이제 그 PPT 때문에 이 조명을 꺼놨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PPT로 저는 보통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언어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독해. 그래서 이 언어 정보는 보통 설명문, 상황 판단만 놓고 본다면 설명문으로 된 글들이 등장하고, 이 설명문의 각 문단별 핵심 키워드 정보들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 수능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이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처럼 인 것처럼 이 정보 독해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진짜 단순합니다. 문단별 세 문단짜리라고 한다면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아니면 선지 5개 중에서 2개는 어떤 특정 문단에서, 또 다른 2개는 특정 문단에서, 이렇게 그냥 내용 일치부합 여부를 묻는 문제. 요게 자, 일단은 2019년 기출문제 전까지만 하면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그래도 한 4문항 정도는 나왔습니다. 근데 2019년 기출문제부터는 이게 거의 없다시피 사라져 버립니다. 요거는 5급 공채 기준이에요.
5급 공채 기준. 민간 경영자 시험에서는 아직 이 독해형 문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4-5문제 나옵니다. 근데 5급 공채 시험으로 넘어가서는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2019년에. 그래서 이게 과연 2020년 시험, 그 다음에 내년도 시험에서도 이와 같은 독해형 문제가 사라질 것인가, 없는 상태로 그냥 법규 문제부터 출발할 것인가, 이거는 아직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 그러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번 기초인문과정에서도 독해 스타일의 문제는 일단 좀 건너뛸 겁니다. 일단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많이 어렵지 않고,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거지만, 만약에 3문단짜리 1문단, 2문단, 3문단 이렇게 문단 구분이 있다고 한다면 1문단 너무 짧으면 한 2문단 정도까지 읽고요. 바로 보기나 선택지에 있는 키워드 찾아가지고 맞다 틀리다. 그러면 한 50% 정도는 이 전반부에 있는 2개의 선택지 정도에서 답이 충분히 도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분 안에 금방금방 끊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따로 깊게 뭐 어떤 이론적인 원리나 접근 틀을 혹은 어떤 뭐 공식 같은 것을 정리해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끝까지 보고 선택지로 가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것만 요런 문제를 볼 때는 정보가 원체 분절적으로 문단별로 다 따로따로 선택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 언어 논리에서는 전체적인 주제나 논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도출해야 되는 문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끝까지 봐야 되지만, 상황 판단은 이런 설명만 스타일이고 문단별로 따로따로 정보가 주어지다 보니까 진짜 일문단 보고 좀 내용이 있다, 그다음 뭔가 좀 정보가 이것저것 비교되고 있다 싶으면 바로 선택지 보셔가지고 해당하는 거를 찾아보시면 의외로 첫 번째 문단에서도 정답이 막 도출되기도 합니다. 그런 게 한 30%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건 진짜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수가 있고, 그나마 좀 이제 요런 독해 스타일 문제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도가 높다 싶은 것은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거는 이제 수치 비율을 따져 묻는, 수치와 비율을 분석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 화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프린트 자료도 이건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방사능에 피폭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피폭의 그 수준을 REM이라는 수치 단위로 만들어서 1REM은 인간이 몇십 킬로그램의 기본적인 체중을 가지고 있을 때 몇 개의 방사능을 쐬는 것을 말하는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본 값으로 설정해가지고 60kg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개수가 나왔다면 80kg인 사람은 얼마만큼의 방사능을 쐬야지, 개수가 인체에 투여되어야지 그 1램이라는 게 되는가. 킬로그램당 얼마다라는 어떤 그런 단위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몸무게에 따른 어떤 비율 관계도 그 계산해 주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 뭐 100램일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200램일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또 단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80kg인 사람을 60kg인 사람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1램이 얼마인가를 설정했을 때 이 녀석은 3대 4의 비율 관계 나오겠죠? 개수가.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100램일 경우에는 추가로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의 비율 관계를 이제 또 도출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거 5급 공채 기준으로 한다면 매년 한 2문제 정도씩은 이제 있었는데, 요런 스타일 문제도 2019년 기출 문제에서는 좀 사라졌어요. 바로 그냥 법규형 문제로 진입을 해서 처음부터 법 문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스타일의 문제를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때는 요거는 다뤄볼 것이고, 이 스타일의 문제들은 지금까지 뭐 기출 문제로 본다면 문항수는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원리가 원체 단순하기 때문에 진짜 대표 예제 한 2-3개 정도만 딱 분석하시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때 요걸 다룰 것이고,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이 파트는 건너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법규 패턴, 법조문이 직접 주어질 수도 있고 이 법조문의 내용을 서술형으로 풀어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법규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보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또 이제
새로운 한 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590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문제 정도 꼬박꼬박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019년 기출 문제는 언어 파트가 줄고 법규 파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확실하게 더 공략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규 스타일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법조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며 그와 같은 법조문이 실제로 문제화가 될 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주의해야 될 것인지를 일단 키워드 잡아가지고 한 3가지 패턴, 요건, 효과 관계를 어떻게 분석해 들어갈 것인가, 요거를 좀 기본 틀을 잡고 그다음 계속 이제 문제 실전적으로 이제 풀어보고 판단해보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요거는 오늘 다룰 거니까 짧게 설명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수치 계산, 그다음 도표 해석.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텐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순위 같은 걸 설정해보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 또 세 번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논리가 독해 중심의 시험이고 자료 해석이 이와 같은 수치나 도표 자료에 대한 어떤 경향성 파악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상황 판단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시험이죠. 섞여 있어서 그 내용이 이제 법규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다룬다. 독해는 독해인데 법조문에 대한 독해. 요게 좀 특징적인 것이고, 그 다음 자료 해석에 등장하는 수치 계산 도표 해석형 문제보다는 좀 더 진짜 배기로 자료 해석은 어떤 경향성,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진다면 상황 판단은 더 세부적인 계산 과정, 방정식도 막 활용을 해야 되고요. 뭐 조건부 계산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기대값 도출하는 방식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그 계산 자체가 초점이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도표 같은 거를 줘요. 그 표에 이제 각각의 어떤 항목 같은 걸 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뭐 배달 앱 같은 게 이제 막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배달 앱 업체가 이제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 지표가 막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평가 지표마다 뭐 몇 점 부여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딱딱딱 점수화를 시켰을 때 어느 배달 앱이 선호도 순위가 1등인가 뭐 이런 거 고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순위 설정 패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금씩 뭐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항목에 어떤 가중치가 이제 부여된다면 그러면 또 이제 막 점수값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수치 계산 도표 해석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2회차 내일 수업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요 상황 판단 과목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요 퀴즈 퍼즐 스타일 때문입니다. 하나의 유형으로 딱 단순화시켜서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영역인데요. 요 파트는 쉽게 말해서 조각조각 난 어떤 퍼즐의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원래 형태가 무엇이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도출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가 진행됐어요. 어떤 리그전이나 토너먼트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만 보여주고 몇 가지 중간 과정에서 뭐 몇 라운드에서는 어느 팀이 이겼고 몇 라운드에서는 어느 팀이 무승부를 했고 이와 같은 조건을 주고 좀 부족한 정보입니다. 완벽하진 않은 정보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각 라운드가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됐다면 이 라운드별로 어떤 팀이 서로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가를 최종적으로 다 도출해봐라. 이런 식의 스타일 문제가 한 축을 이루고, 근데 이거는 진짜 유형이 원체 많기 때문에 하나로 정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했었던 이런 시합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양자 간에 그냥 진짜 단순하게 가위바위보 시합을 한다고 쳤을 때도 두 팀이 서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까지 해서 각각 뭐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출진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시합의 대결 양상에 따라서 이게 A팀, B팀으로 나눠졌을 때 진짜 그냥 지금은 그냥 큰 그림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다양한 어떤 경기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정보를 먼저 줍니다. 1라운드에는 예를 들어서 A팀에서는 제일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승률이 100%인 사람을 보내고 B팀에서는 뭐 어떤 사람을 보내고 이런 어떤 작은
추가 정보를 준 상태에서 그러면 요 조건 하에서는 향후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가, 최대 뭐 A팀이 몇 승을 거둘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봐라, 도출을 해봐라 라는 스타일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리를 이제 배치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리 배치. 예를 들어서 5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에 갑을병정무라는 사람을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 갑을병정무는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연예인의 이름이 또 다르고, 사는 곳도 다 다르고, 이런 것을 되게 파편화된 조각 정보만 줍니다. 이걸 다시 짜집게 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잘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제 표가 만들어졌을 때 이 표를 딱 완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이 몇 번 자리에 앉는가를 도출하게끔 하는 이런 스타일의 자리 배치형 문제들이 또 한 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퀴즈 스타일의 문제들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진짜 개략적인 의견밖에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더 막 변형되어서 또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또 한 10문제 정도를 차지하게 되어서 5급 공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간 이 계산형과 퀴즈형이 사실은 이제 상황 판단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큰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그냥 지금은 그냥 가볍게 뭐 저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어차피 상황 판단은 법규 문제 잘 푼다고 해서 이게 곧장 퀴즈 문제 잘 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접근하는 프로세스나 어떤 사고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좀 따로따로 사고가 독해 문제 풀다가도, 독해 문제 연장선상에 있는 법규형 문제 풀다가도 계산이나 이런 퀴즈 문제로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 진짜 사고가 또 다른 식으로 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전환이 참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어서 저도 이제 상황 판단을 이제 담당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참 그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 판단은 늘 어렵다고,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은 그런 과목이라고 늘 강조를 드립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사실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논리학이라는 파트가 있긴 하지만 논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문항이 한 30문제, 40%, 40%여서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인 60, 70%는 일단 기본 독해가 기반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꽤 큰 비중이 이 독해를 그냥 쭉 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 판단은 요 파트와 요 파트가 우리 머리의 어떤 회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요 전체를 다 아울려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그 수험생들한테도 이 상황 판단 과목은 역시 비슷하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이번 기본 그 기초 입문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어떻게 큰 틀을 잡아 나가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감각 익히시고,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이든 심화 과정이든 잘 따라오시게 된다면 상황 판단 8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급 공채 기준으로 해서 합격 충분히 해요. 나머지 이제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이 또 이제 뒷받침해줘야 되겠지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나간 프린트 자료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바로 2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법조문의 구조, 조항, 호목의 성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앞에 한 4문제 정도는 저랑 여러분이 같이 읽어나가면서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 2페이지에 뭐 전반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바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이 법조문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별도로 이제 문제는 없는데 그냥 이거는 보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그 선지들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요거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조 괄호치고 감사라고 되어 있고 이제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해서 이걸 명칭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죠. 이 녀석을 항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조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 그냥 아라비아 숫자하고 점 찍혀 있는 이런 녀석을 호라고 하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여기 그 각각의 아라비아 숫자보다 더 하위 항목으로 등장하는 뭐 가, 나, 다 이런 가나다를 우리는 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가 일단은 제일 큰 단위, 그 조 안에
동그라미로 들어간 1항, 2항, 3항들이 나올 것이고 그 각각의 항 안에 또 구체적으로 다시 구분되는 어떤 항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세분화될 것이고 그 안에서도 또 구분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아래에 가목, 나목, 다목 이런 식으로 목 정도까지 이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법조문의 체계가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러한 법조문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순차적으로 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그 지문 독해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랬을 때 첫 번째 1항. 감사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인과 직원으로 구성된 보조기구를 둔다. 자, 감사는 감사인이라는 구성 보조기구와 직원이라는 보조기구를 밑에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수하를 둔다는 거고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서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언급됐었던 요 감사인이 누가 될 수 있는가를 요건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1호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 2호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제 조건을 설정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2항의 요 문장을 잘 봅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1호에 해당하는 자격 조건만 갖추어도 될 수가 있고 2호에 해당하는 조건만 갖추어도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구절이 앞으로 무수히 반복이 될 겁니다. 법규 문제에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논리학을 공부하시면 보게 될 선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1 또는 2, 1만 있어도 되고 2만 있어도 된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렬적이라는 거예요. 1호, 2호의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이 났을 때 이거를 자칫 잘못해가지고 둘 다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됐죠? 됐죠? 요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호를 봤더니 4급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계약심사, IT, 회계, 인사 분야 업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딱 나왔는데요. 이거를 처음에 이제 그 되게 밀도 있게 공부하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셨을 때 처음 읽었을 때 이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법조문까지는 기본적으로 분절적인 정보입니다. 정보가 분절적이에요. 정보가 분절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독해형, 지문을 그냥 독해하고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문단, 2문단, 3문단 이거 전체 주제, 흐름, 전개 방식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1문단에서 그냥 2개 선지, 2문단에서 1개 선지, 3문단에서 1개 선지 이렇게 따로따로 선지화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법조문도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프로세스를 파악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밑에 선지나 보기만 봐도 이거 그냥 말로 설명이 되는 거네. 언어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네 라는 판단이 되시면요. 그러면 어차피 요런 항목으로 선지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 요런 항목으로 선지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선지의 키워드를 딱 봤을 때 아까 한 이쯤에 있었지. 바로 돌아와서 이제 이거 하나씩 판단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정보 처리하는데 뇌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다른 문제 풀 때 지칩니다. 금방 지쳐요. 법조문 문제 풀 때부터 지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볍게 보고 빨리 돌아와서 판단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이런 경력이 있는 자. 두 번째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어떤 경력, 몇 년 이상이라는 이런 경력. 2호에서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이렇게만 파악하시고 감사인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제 3항까지 가서 자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감사인이 될 수가 있는데 3항을 봤더니 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면 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3항의 1호
형사처벌을 예전에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호.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징계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요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아직 3년이 경과 안 된 사람이라면 이거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원칙 또는 이제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 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2항의 1, 2호. 근데 이에 대해서 이런 게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 안 된다. 차단을 시키는 예외적인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단서 조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일단은 이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가부터 먼저 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밑에 보기 선택지에 어떤 상황들이 등장할 겁니다. 요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거 없는가부터 일단 먼저 보시고요. 요 한 묶음을 판단할 때는 이게 없으면 이제 요 원칙, 기본적인 조건을 다 갖췄는가 이렇게 이제 분석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서 조항은 이게 있기만 하면 일단 걸려버리기 때문에 배제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 판단했더라도 얘가 있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게 찾는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감사인을 임명할 때 기본 조건이 무엇이고 결격 사유는 무엇인가까지 살펴봤습니다. 됐죠? 됐죠? 일단 이걸 가지고 밑에 이제 선택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죠. 아직 사항이 남았지만 사항은 요거는 그 제일 처음에 말했던 요 직원이기 때문에 요건 별도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기 기억. 계약심사 업무를 4년간 담당한 5급 직원 갑은 원칙적으로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그 뭐 형사처벌을 받았다든가 뭐 징계처분 이런 말은 없고 그냥 원칙적으로란 말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런 이제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기본 조건을 갖췄는가만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1호였지. 4급 이상으로 근무기간 1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계약심사 같은 것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 자, 기억 다시. 계약심사 업무를 4년간 담당한 5급 직원은 이라고 돼 있네요. 바로 틀린 거 판단되시죠? 4급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4급 이상인데 여기는 5급 직원이라고 했으니까 요 직급에서 걸렸네요.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니은. 이 녀석은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아까 2호에 있었으니까 이 정보시스템 감사사 자격증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세 번째 있었네요. 세 번째 체크됐습니다. 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으로서 규정에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요거는 퉁쳐가지고 이 예외 사망에 있었던 1호와 2호의 단서 조항을 다 이제 통과했다는 거, 그거 걸리는 게 없다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 없어요. 자, 됐어. 그러면 경력 2년의 5급 직원. 여기서 이제 출제진들이 함정을 판 겁니다. 방금 기억 보면서 5급 직원이기 때문에 이거 배제됐잖아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왔잖아요. 이 잔상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서도 5급 직원 역시 또 안 되는 거겠지라고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아까 들으셨죠? 1호와 2호의 조건은 서로 병렬적입니다. 동시에 충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죠. 5급 직원이건 속된 말로 나발이건 상관없죠?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함정이긴 하지만 얘는 상관없는 거다. 이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서 추가로 결격 사유가 없다. 오케이, 다 충족된 거죠.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 이런 식의 진술이 나와 있으면 동시에 판단하면 안 된다. 따로따로 판단해야 된다. 조건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에서는 이거를 동시에 파악해야 되는가 아니면 병렬적으로 따로따로 분절해서 파악해도 되는 것인가. 늘 첫 출발은 이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조문 문제를 푸실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 파악해버리면 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몇몇 기출문제 예제만 살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으로 넘어가서 2년 전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공인 내부 감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병은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격증, 공인 내부 감사사 자격증은 두 번째 항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됐고, 징계를 받은 적이 있긴 한데, 2년 전이래요. 2년 전이에요. 2년 전이면 아직 3년 안 됐죠? 여기 결격사유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이면 아직 3년 안 지났죠. 따라서 결격사유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요 감사인과 관련된 것들은 뭐 이 정도의 선에서 충분히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몇 가지 이제 연원구조냐 선언구조냐 같이 볼 것이냐 따로따로 볼 것이냐 요거랑 결격사유라고 등장하는 녀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문제들도 웬만하면 다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리을과 관련되어서 사항. 감사가 당해 감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 업무를 수행해 갈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직원을 선별하겠다는 건데 이 직원은 어떤 식으로 조건이 달려있냐면 앞에 이 감사인보다는 훨씬 단촐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소관부서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소관부서장이라고 하면 그 직원이 속해 있는 부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자치행정과에 관련되어서 이제 감사인이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직원을 뽑아야 되는 것이지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식품위생과 뭐 이런 쪽에서 장과 협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 이것도 당연하겠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얘는 되게 간단한 편인데요. 소속 직원과 그 소속 직원과 관련된 장이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봅시다. 감사는 인사부서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2년간 담당하고 현재 인사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5급 직원 여기서 2년간 담당했다. 5급 직원이다. 이런 거 다 중요합니까? 필요 없죠. 다 함정입니다. 직원을 뽑을 때는 부서장과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인가 야만 보면 되죠. 끝났죠. 5급이다, 2년이다 이런 거는 다 불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이건 감사인 판단할 때만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인사부서장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인사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란 거 충족됐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직원으로 선별할 수 있죠. 됐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로 계속 이제 등장하는 기출문제, 법정형 문제를 분석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감 조금 잡으셨으면 바로 요 기세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같이 볼게요. 앞에 있는 문제들은 세 문제 정도는 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방금 그 대표 예제를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법조문은 일단 원칙이 주어지고 요와 같은 원칙에 대해서 예외가 주어집니다. 예외가 주어집니다. 이거 아까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와 같은 예외는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형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항 안에서 1항을 이제 같이 봐볼게요. 1항 한 항 안에서 다만이라는 형태로 다만, 단 이런 식으로 같이 연속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외가 나왔지만 그 예외에 대한 또 다른 예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뒤집히는 거죠. 이제 이 관계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예외를 두는데 그 외의 예외에 대해서 다시 또 예외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원칙이 적용되면 되는 거죠. 뒤집혔다가 다시 뒤집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도 가끔씩 등장하는데 이제 이거를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길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프린트 자료 보시면서 첫 번째 호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된답니다.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에는 이거 세 가지 다 갖추지 않아도 되죠? 따로따로 논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기, 시기 같은 것을 미리 정해서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대상들이 1, 2, 3으로 나와 있는데 다만 제 네모네모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1호에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정책 정보라고 할게요. 정책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네모네모조 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요런
항목들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자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기적 공개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비공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공개. 자, 비공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되게 세부적인 것들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셔 보세요. 네모네모죠. 이제 봐보세요. 네모네모죠. 비공개 대상 정보. 동그라미 아니 1항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던 그 구조죠. 기본적으로 요런 1, 2, 3호에 쓰던 정보들은 주기, 범위 같은 걸 설정해서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내용들이라면 요거는 비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요 비공개를 하는 요건이 여기 나와 있는 네모네모조 1항의 1, 2호인 거죠. 이것도 항목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뭐 국회 규칙 같은 것에 따라서 비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거. 두 번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상황 같은 것들. 이 정도로만 일단 읽고 그냥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요와 같은 녀석들은 비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공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제 이에 대한 정보를 말한 거예요. 이에 대한 정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예외에 대한 또 다른 예외를 이제 보겠습니다. 1호는 그런 게 없는데요. 2호를 보시면 이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일 경우에 비공개합니다. 다만 또 다만 나왔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언급된 요 다만 다음에 언급된 다음 항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제외한다는 것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단순히 뺏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비공개하는 거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또 공개해버리는 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요 비공개 대상으로 속해 있었던 녀석들 중에서 어떤 것, 뭐 법령에서 정하는 것, 뭐 이런 거 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요것만 일단 적어놓을게요. 나머지도 있지만 아니 뭐 사람 이름이랑 직위 정도는 그래도 누가 담당자였는지 이 정도는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이거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 정보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자, 되셨죠? 전체적으로 정책정보 등등은 공개하지만 그 중에서 네모네모조 1항에 언급된 이런 1, 2호의 정보는 또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개 정보 가운데서 또 성명, 직위 같은 것들은 이거는 제외합니다. 공개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원칙, 예외, 또 그 예외에 대한 예외를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 예외가 된 것들은 뭐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 이거는 원칙이 그냥 적용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나오게 된다면 판단을 바로 이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간 거구나 이렇게 곧장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저기 그 디귿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디귿.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디귿만 한번 판단해 봅시다. 판단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겠죠? 디귿.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에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직무. 요거는 제일 처음에 나와 있었던 일단 정보 공개 대상인가 1, 2, 3호에 해당하는가부터 보시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거 2호에 있었죠? 이건 기본적으로 공개 대상인데 근데 지금 디귿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서도 그 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입니다. 이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었죠. 예외의 예외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었죠. 공개 가능하죠? 공개 가능하죠? 올바르다는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 프로세스는 앞에서 봤었던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6페이지에 있는 이제 두 번째 핵심 키워드 2는 이거는 역시 아까도 봤었던 거지만 연원구조, 선언구조, 선언구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좀 복잡하게 약간 좀 함정을 파가지고 문제화가 되면 그래도 쉽지만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잠깐 시간 드리고 푸는 과정을 한번 거쳐볼까요? 네. 자, 1분 30초 정도 들어볼게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교시는 그 세 번째 키워드까지는 이제 살펴보는 걸 목표로 가겠습니다. 자, 관광상륙 허가라는 조와 관광상륙 허가의 기준이라는 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관광상륙 허가 조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배와 관련된 것이죠. 배의 성격과 관련된 호들이 요건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읽어보면 뭐 첫 번째 주의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객 운송 선박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여기는 모두 갖춰야 됩니다. 1호부터 4호까지를 전부 다 충족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승객에 대하여, 자, 이것도 이거지만 요 부분도 하나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허가를 신청해야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라고 하더라도 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승객이 직접 신청해봤자 소용이 없죠? 이거는 선박의 장, 선장 또는 이 배를 굴리는 운수업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판단되셨을 것이고, 자, 이 1호부터 4호까지는 이거는 일단은 뭐 구체적인 항목이어서 뭐 톤수 같은 거 나와 있고 뭐 몇 개 국가 이런 거 나와 있고, 이거는 선택지 보고 그때 판단하자 이렇게 바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로 넘어가서 상륙 허가의 기준을 보면 1항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이것도 같은 소리고요. 그 외국인 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그 네 가지 조건에 다 충족한 배에 한해서. 그랬을 때 그 외국인 승객이 아래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해야 된다. 자, 이 2항의 기준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관광 상륙을 허가한다. 여기서도 요 구절을 한번 봅시다.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이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진술 구조랑은 조금 달라요. 달라졌어요. 그 전 문제들에서는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전에 봤었던 키워드 1번 그 지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아니고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건 1호, 2호, 3호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봐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따로따로 그냥 이것만 충족되면 된다, 이것만 충족되면 된다, 이런 소리일까요? 다 봐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따로 봐도 된다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런 구절이 혹시 등장한다면 그냥 다음 각호 라고만 나오면 이제 보통은 어느 하나라고 바로 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늘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해당 여부를 다 이 조건에 다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좀 달라진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연원 구조입니다. 전체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이제 여기서 1호, 2호, 3호를 각각 또 보면 뭐 1호 당연히 여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2호 아니 자기가 내린 데에서 다시 타야 되겠죠. 이건 먼저 그 지역과 관련된 거. 3호 외국인 승객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기서는 다시 또 선언 구조가 됐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앞에서는 계속 배가 어떤가, 배와 관련돼서 1, 2, 3, 4 다 충족해야 됐고요. 그 다음 이 승객과 관련돼서도 1, 2, 3호의 내용은 다 충족해야 되지만 요 3호 같은 경우는 선택적이었어요. 선택적이었습니다. 가만 있어도 되고 나만 있어도 됩니다. 사증이라는 건 이거 비자죠, 비자. 비자, 면제협정 등에 따라서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제주도에 가는 사람이냐. 제주도는 이런 게 좀 자유로웠죠. 뭐 지금이야 뭐 사태가 심각해져가지고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식으로 요 3호에 들어가서 다시 선언 구조가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잘 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지까지 보셨을 거니까 그 첫 번째 것과 관련된 것은 넘어가고 2번, 3번, 4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아까 봤었던 그 두 번째 조 2항에서 2호에 있었던 내용이죠. 관광 상륙 허가를 받은 외국인 승객은 하선 후에 상륙 허가 기간 내에 하선한 기항지에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당연하죠. 2호를 보면 그냥 그대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딴 데 가서 배 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 대한민국 사증이 없으면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은 관광 상륙 허가를 받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할 수 없다. 자, 이제 봅시다. 3번에서 지금 말한 것은
일단은 관광상용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받았다는 것은 배는 당연히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고 뭐 2만 톤 이상 등등등. 그 다음에 승객과 관련돼서도 두 번째 조에 있었던 2항의 1호, 2호, 3호 다 충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았겠죠. 그러면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 1, 2, 3호 다 충족했다는 소리. 그러면 3호에 가만 충족해도 되고 나만 충족해도 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증이 없으면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감옥은 해당이 안 된다는 소리지만 근데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남목은 충족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제주도에 체류하려고 머문 것이다 라는 판단 바로 나오죠. 제주도에는 체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판단하셨으면 됐습니다. 요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게 이 3번 선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관광 목적으로 부산에 하선한 후 인천에서 승선하는 거 이것도 2호와 관련된 것이었죠. 이건 지역이 달라졌으니까 받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연원 조건과 선언 조건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되는 스타일의 문제. 나머지 뭐 1번과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조에 있었던 그 4개 호의 내용을 다 충족했는가 이거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이제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지금은 제가 강조를 따로 안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어떤 문장 구조, 진술의 패턴은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판단입니다. 법조문은 법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뭔가를 해라 말하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가능성만 부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크게 의식하지 않고 왔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좀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파란색으로 담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의무 규정 대 재량 규정의 이와 같은 대립 구도로 설정을 하고 지금까지 봤었던 기출 문제들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봤었던 문제 요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건 신청하는 사람의 맥락이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고민될 건 없지만 뭐와 관련된 거? 관공서,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의 뭐 장 같은 사람이 뭘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면 그냥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신청하는 사람, 우리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해야 한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해야 한다도 존재할 수 있지만 뭐 할 수 있다도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죠. 조건을 다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 뭐 하지 말자 하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 어떤 공직에 나가는 사람이나 이미 공직자인 사람 혹은 기관의 입장에서 뭐를 해야 한다 혹은 할 수 있다는 좀 잘 구분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시간 들여볼게요.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시간 드려볼 테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잘 의식하시면서 자, 문제 한 2분 정도 시간 잡고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이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이 사실 문제 정답 도출의 핵심이었습니다. 잘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일종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당연히 현실에서야 자기 홍보를 위해서 만들겠지만 안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죠.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재량 규정이라고 이제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만들겠다, 작성하겠다라고 판단하고 들어왔으면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 공부를 일단 만든다면 대통령 선거는 16면, 뭐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2면 그 급에 따라서 이제 면수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작성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재량이 아니죠. 이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책자형 선거 공보를 만들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내가 만약에 지방의회 선거 나간다는 상황이라면 16면, 12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면 여기서는 의무 규정이 됩니다. 그 다음 3호, 3항. 이와 같이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별도의 점자형 선거공보 일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 제약하에서 요거는 이제 그냥 바로 파악되셨겠죠? 면수 똑같아야 됩니다. 내가 지방자치단체 장선거로 나간다면 12면, 점자형도 12면 맞춰야 되고 다만 여기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등 A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함께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거는 그러면 의무 규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책자형을 제작할 건가 말 건가 해서 안 하면 이거 안 해도 상관없죠. 하지만 제작을 한다고 하면 면수 제한 걸리고 그 다음 점자형 무조건 같이 제작해줘야 되죠. 요로와 같은 의무 항목이 일단은 처음에 선택을 하고면 자동적으로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실제로 이 정답률을 분석을 해보면 왜 정답률이 안 높았는가 하면 바로 이 첫 번째 항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읽고 넘어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할 때도 여쭤봤더니 그걸 놓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위에 정답률을 보시면 67%라고 돼 있죠. 보통 이런 법전문 문제는 한 90%, 8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타일은. 근데 얘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는 구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60%대, 실제로는 아마 50%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1항 때문입니다. 요걸 놓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항. 자,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선거 공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 상황, 병력 상황, 전과 기록 같은 것들을 적어줘야 됩니다. 요거는 세부적인 거니까 이제 선지를 보면서 다시 올라와서 판단해 봅시다. 1번 선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8면이 맥시멈이었죠. 그러니까 12명까지 가득 채워서 작성할 수 있다. 틀렸다는 거 바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8명까지였죠. 그 다음 2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B는 자신의 선거운동 전략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하지 않을 수 없죠. 책자형 만들면 무조건 점자도 같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동반이죠, 동반. 3번.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 출마 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할 경우, 자, 이건 이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신의 가족 중 15세인 친손녀의 재산 총액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셨어야 됐죠. 재산 항목과 관련돼서는 누구까지 나와야 됩니까?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여기서 비속이 자녀와 손자들까지죠. 비속이 아래쪽이죠. 모르셨던 분들은 존속은 부모님 쪽, 비속은 자녀 쪽.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속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걸 판단을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여기 그래도 괄호치고 힌트를 줬어요. 비속이라고 해놓고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고 했죠. 아, 그러면 존속과 비속은 조부모, 그 다음 손자 손녀까지구나. 존속은 조부모까지, 부모와 조부모까지, 비속은 자녀와 손자 손녀까지.
이렇게 이제 2대까지 내려간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똑같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괄호치고 외손자녀를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친손자는 들어가죠. 친손자녀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친손녀의 재산 총액은 표시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 4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D가 제작한 책자형 선거 공보에는 D 본인과 자신의 가족 중 아버지, 아들, 손자의 병력상을 표시해야 한다. 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4번에서 말한 요 아버지가 병력상을 표시해야 될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걸러졌죠. 2호의 병력상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입니다. 직계비속이니까 자기의 아들과 손자만 보면 돼요. 비속이니까요. 아버지는 존속이죠. 직계 존속이죠. 네. 아버지가 뭐 이렇게 저처럼 저는 면제는 아니고 공익 출신인데 뭐 공익이었다, 뭐 면제했다 이런 거 아버지와 관련된 가지고는 뭐 왈가왈부하지 않고 자녀 쪽에 이제 비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또 놓치셨으면 안 됩니다. 비속의 군별 같은 것들입니다. 존속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포함된 게 잘못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5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는 자신에게 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왠지 악영향을 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책자형 선거 공보를 제작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왔을 때 사람들이 정답이 없는 건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1항을 제대로 못 보셨을 경우에. 근데 책자형 선거 공보 제작 안 해도 상관없었죠. 안 해도 상관없었죠. 안 해도 됩니다. 불리하다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발로 뛰는 선거운동 해도 되는 겁니다. 마침 지금 선거 기간인데.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재량 규정이었다는 건 놓치지 마시고 보셨어야 돼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각각의 이제 문제들에서 다 판단을 하시면서 법조문 문제를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들이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걸로 할게요. 지금 문제가 이제 1번부터 이제 번호를 매겼을 때 20번까지 있거든요. 20번까지 아마 2시간 만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중간에 몇몇 문제는 제가 좀 패스하면서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머리가 조금 막 복잡하실 건데 잠시 쉬었다가 잠깐 찬바람 쐬시고 이 2교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